네, 그러면 이번 3차 시 한 30분 정도로 목표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출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 기여도가 중요하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상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저희가 노출 평가를 하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시나리오에 넣은 노출원이 푸드, 뭐 더스트였다. 그걸로 계산해봤더니 더스트는 몇 퍼센트 차지하고 푸드는 몇 퍼센트 차지했다. 네, 당연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에 노출 평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나리오라는 것이 이제 불완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상대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좀 수용체 중심으로 생체 시료 중에 총 노출량을 가지고 또 상대 기여도를 판단하려는 노력 같은 것이 되고 있고 좀 실증적인 연구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그 중간고사 바로 직전까지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량 평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린 것이 뭐 물약, 파라벤 물약 사례도 있었고, 그 PBD 몸속에서 검출되는 걸 활용하는 사례도 보여드렸고, 프탈레이트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논문 같은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노출 모델 같은 걸 활용해서 사람의 노출량을 개인적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 PAPK 모델을 사용해서 바이오 모니터링 결과를 당신이 얼마 먹었다 하고 이제 역추적해주는 그런 모델까지도 개발이 돼서 조금씩 활용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시나리오 기반 결과보다는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 결과가 좀 더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좀 더 참값에 가깝다라고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소변 중 프탈레이트를 측정하고 이제 역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위해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 논문은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3에서 15세까지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논문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등학생 논문 말고. 프탈레이트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 간단히 넘어가고, 이 프탈레이트는 무엇보다도 특성이 몸속에 들어오면 빨리 빠져나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내에서도 변이가 굉장히 큰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노출량을 추적하기 위해서 3개월, 태어난 지 3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이제 한 명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방을 받아서 그 변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 점이 일단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 중 양을 측정해서 환산을 하면 시나리오 기반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이 왼쪽에 비해서 물론 뭐 시간도 들고 추적하는데 돈도 들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고 수용체 중심의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해봤습니다. 171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4번 다 팔로우업이 된 아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아기들은 이렇게 3번, 뭐 어떤 아기들은 이렇게 2번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총 소변의 샘플 개수는 286개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3개월에는 아기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항상 그 시점별로 100명 이상씩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분석을 해서 위해성 평가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역산식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식이고요. HQ 계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바이오 모니터링 결과는 나라별로 노출량을 비교하는데도 아주 좋은데 사실 이 DHP, 뭐 프탈레이트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화학물질이 나라별로 노출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노출원의 오염도를 가지고 뭐 비교하는 거는 그 나라에 직접 뭐 갈 수도 없는 거고 데이터가 없으면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기존의 소변 시료에서 측정된 값을 서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거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이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되고 있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프탈레이트가 아주 낮구나.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모니터링 결과가 그런데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서 이제 3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프탈레이트 대사체를 측정을 해봤더니 전부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변 중의 노출량은 많아지더라. 이걸 다시 체중 당량으로 환산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해요. 그 소변 중의 노출량 자체가 어쨌든 많아진다. 왜냐면 아이들이 점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접촉하는 그 노출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뭐 노출이 아주 적게 된 아이부터 높은 아이까지 이렇게 쭉 플러팅을 해본 건데 어떤 물질은 안 그렇지만 이런 DHP 같은 물질을 보시면 낮게 노출된 애들은 계속 낮게 노출되고 좀 높은 데 있는 애들은 이 4번이나 3번에 걸쳐서 계속 높게 노출된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 배출이 돼서 물론 변이가 크기는 하지만 이 한 사람에게서의 노출원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안에 아이들이 대하는데 어떤 소스가 3개월부터 15개월까지 계속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위해성 평가를 대부분 해보면 HQ가 1을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MOE 방법 같은 걸 해서 100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으로 하면 1을 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탈레이트 같은 사례도 그랬는데 일단은 그 물질 하나하나 DHP, 뭐 DMBP, DIBP, DEP를 가지고 해봤을 때는 뭐 그다지 HQ가 1을 넘는 비율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 3개월은 노출량이 아까 가장 적었다고 했죠. 그래서 네, 거의 HQ가 1을 넘는 경우가 없었고 이 15개월을 비교해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퍼센트가 HQ가 1을 넘는 퍼센트입니다. 없다가 조금씩 해서 더 많아졌죠. DHP가 그 다음에 DMBP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9개월에서는 단일 물질의 HQ는 1을 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 HI 접근법을 해보니까 HQ들의 합이 1을 넘는 경우가 HI가 1을 넘는 경우가 4%가 생겼어요. 9개월에서도. 12개월, 15개월은 당연히 있었는데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래서 총 노출량을 기반으로 한 거는 확실히 시나리오 기반보다 더 많은 노출량을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 결과도 이렇게 높은 경우가 종종 생기고 이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시나리오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많은 것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활용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원을 계속 추적하는 걸로는 노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세월에 새로 나오는 제품도 다 분석하고 물질이 새로 나오면 또 분석하고 그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지도 다 모르는데 계속 분석을 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PPK 모델을 활용한 노출량 추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PPK 모델을 활용해서 역산을 하다 보면 총 얼마 노출되는지는 알지만 어디서 노출되는지는 모른다라는 점이 이제 제일 큰 단점이라고 했죠. 관리를 하려면 대체 어디서 노출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해서 이제 이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으로 노출 평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노출원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제일 처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변 중에 노출량 모니터링을 하면서 설문지를 같이 봤습니다. 뭐 파라벤이라고 하면 주로 된장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치면 평소에 된장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일주일에? 이런 식의 설문을 받습니다. 아니면 이제 파라벤이 잘 배출이 되니까
어제와 오늘 된장을 몇 번 드셨나요? 네, 이런 식의 설문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의 소변 중 파라벤 노출 수준이랑 설문에서 답한 된장의 섭취 횟수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답한 사람이랑 그 측정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된장을 뭐 5번 이상 먹은 그룹에서 된장을 한 번도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파라벤이 몇 배 높게 나왔다.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출원이 된장이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도 이제 결과상의 단점은 아닌데 처음 디자인을 할 때 노출원을 잘 모르면 애초에 설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원을 모르면 이제 사후적으로 이런 비교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저번 다른 강의 시차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PFC라고도 부르는 불소수지 물질이 있는데 이 과부라 화합물이 치실 코팅에 사용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년 전 연구를 할 때 치실을 평소에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넣고 혈액에서 과부라 화합물을 측정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치실을 뭐 많이 쓰면 과부라 화합물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전인가 이제 논문이 발표된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는 치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치실을 쓰신다면 어떤 제품, 어떤 회사 거를 쓰십니까?까지 다 받아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치실들은 다 괜찮았는데 뭐 5로 시작하는 상표의 치실을 쓰는 사람들에게서 그 치실을 쓴 사람들만 보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과부라 화합물이 높게 나왔어요. 저희는 설문 단계에서 모든 치실에 과부라 화합물이 들어있는 건가? 라는 그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고 여기는 무작정 하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일 텐데 결국은 어떤 특정 제품에만 그 물질이 들어있고 그게 실제로 노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세 설문을 통해서 밝혀낸 사례입니다. 또 이렇게 제품군을 안더라도 명을 모르면 모를 수 있고 노출원을 아예 모르면 역시 설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노출원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 간혹 가다가 이제 시료를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노출원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이미 설문은 그 당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출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노출원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점,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이제 설문지 말고 이 노출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인터벤션, 실천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결과를 바꾸는 중재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이 중재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노출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는 해야 돼요. 대신 그 노출원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바이오 모니터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중재 연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가 주로 많은데 못하게 하면 그 화학물질의 소변 중 노출량, 혈액 중 노출량이 감소하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평소라면 평소에 이렇게 높게 노출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벤션, 어떤 실천을 하게 만들고 나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감소한 만큼은 그 유해 화학 물질이 그 회피한 실천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출원에서 원래 오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기여도를 정량화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난연제에 대한 이제 회피 실험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엄마들을 뭐 30명 이렇게 모아놓고 15명, 15명으로 나눈 다음에 한 팀은 손을 자주 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청소를 자주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과
그 행동을 한 이후를 비교해 봐서 손 먼지를 통해서 오는 양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청소를 통해서 오는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중재 연구의 일환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만약에 손 씻는 게 뭐 집안 먼지 청소보다 엄청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 난연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안 청소보다는 손 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근거가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이제 확장이 된다면, 제품이나 식품 같은 걸로 확장이 된다면 규제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뭐 규제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연구가 계속 나오면서 영수증 속에 비스페놀 A가 많이 없어졌어요. BPA 프리 영수증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네, 저희가 2017년에 이제 마트 개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아무래도 이제 피부를 통해 영수증에 BPA가 들어온다는 점은 알려져 있었지만 직업적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높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갑을 원래 끼지 않고 일하는 사업장에 갔어요. 장갑을 끼지 않고 일하게 한 다음에 이거는 어떤 회피를 통한 중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이제 장갑을 끼지 않고 일하기 전, 그 다음에 뭐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는데 일한 후 소변을 각각 받아서 비스페놀을 측정을 해봤더니 거의 2.4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 교대 때 다시 일하면서 또 소변을 받았는데 이제 장갑을 착용하고 경피 노출을 없앤 거죠. 일하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일하기 전에 노출되는 수준은 그냥 일반 인구, 다른 계산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출되는 비스페놀 A 수준과 아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평소에 어떤 노출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부를 통해서 영수증을 만지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BPA에 이렇게 많이 노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중재 연구 컨셉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더 보시면 영수증 관련한 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또 비스페놀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보통 영수증 말고는 플라스틱 용기를 통해서 비스페놀 A가 몸속에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 용기라는 소재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식품의 종류, 뭐 온도, 보관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그게 다르기 때문에 대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어서 몸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2016년에 이제 37가족을 모집을 해서 엄마랑 아이가 쌍으로 참여하게 하고 3일간 저희가 알려준 방식으로 이제 좀 실천을 하시게 했어요. 그 중에 실천을 잘 따르신 분들은 BPA의 그 기여도를 잘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실천을 잘 못하신 분들은 이제 빼고 정량화를 하기는 해야겠죠. 네,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재 실천 잘 하시도록 최대한 해서 이런 실험을 보통 하게 합니다. 또 비슷하게 중재 연구 컨셉으로 이제 해봤던 연구가 이 템플스테이 산사수련이라고 하는데 금산사에 템플스테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템플스테이 들어가기 전에 소변을 받고 여기는 이제 4박 5일간 그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마지막 소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뭐 다른 것도 많이 변화하긴 하지만 음식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이제 비스페놀 A 노출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일상생활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엄마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3일간 BPA 코팅을 피해야 되니까 캔에 담긴 음료나 식품은 모두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담기거나 아니면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플라스틱 소재로
아니면 그 하얀색 스티로폴과 같은 재질로 포장된 그런 것들은 모두 사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프레시한 식품을 사는 것만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랑 채소 위주로 드시라고 했고, 뭐 배달 음식이나 외식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물을 마실 때도 페트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것으로. 하지만 이제 정수기에는 비스페놀이 없는 것 같아서 정수기 생수는 먹어도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실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중재 연구를 위해서 별도로 뭘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모두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간식 같은 거 전혀 먹지 않고 거기서 요리해 주는 것이 전부 인스턴트류가 아니면서 육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외부 음식, 인스턴트류, 육식이 제외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위쪽이 엄마 아이 결과예요. 전체적으로 3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8명은 BPA가 잘 감소를 했습니다. 아이는 73명인가가 있었는데 56명인가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39명이 잘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천 전이고 실천 후에도 한 번 더 했는데 그 둘을 합친 거예요. 합쳐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 중재 실천을 안 할 때, 할 때로 보시면 되겠죠. 반 이상이 주는 것을 각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이유는 제가 노출원의 상대 기여도를 정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을 잘못해서 또는 잘 따르지 않아서 증가한 사람들은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시면 템플스테이 한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았어요. 15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원래도 2명은 이제 변화가 없었고 근데 이분들은 검출이 아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100% 가깝게 이제 15명 중에 12명이 2명을 제외하면 13명 중에 12명이 BPA가 감소를 했고 그 감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82%나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노출되는 게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정량화할 수 있었고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거는 이제 중재 전후 비교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노출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이어리를 쓰라고 했어요. 엄마랑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엄마랑 아이가 거의 똑같이 중재 전, 중재 기간, 중재 후에 변화하는 걸 보면 이 대체 중재 전에 뭘 먹었길래 중재 후에 뭘 먹었길래 이제 이렇게 높아졌나. 그게 바로 비스페놀 A의 주요 노출원이 되는 거죠.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다이어리를 잘 뒤져보니까 공통적으로 뭐 이렇게 인스턴트류 찐만두, 군만두라던가 집에서 요리를 하기는 하는데 사 먹은 거, 그 다음에 김밥 사 먹은 거, 그 다음에 뭐 쌀국수 이렇게 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비스페놀 A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인 분들은 플라스틱 유래 어떤 뭐 외식하고 배달 음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노출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걸 봐서 역시 소변중 농도랑 비교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템플스테이 한 사람들은 거의 다 감소를 했고 엄마랑 아이는 요 정도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사람들을 보니까 58%, 54% 정도 평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 이상 줄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은 고기도 먹었어요, 이 시기에.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런 외식이나 뭐 배달음식 플라스틱 용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랑 아이 평균 내면 한 56%가 되겠죠? 56% 정도를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정량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 네. 이제 이 56%는 엄마랑 아이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산사수련을 시켰더니 82%까지 평균 감소를 했어요. 이 엄마랑 아이랑 쌍이랑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랑 차이를 본다면 육류랑 유제품, 뭐 간식류 이런 거를 안 먹었다는 게 이제 추가적인 중재 실천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82% 중에 56%는 엄마랑 아이가 회피했던 캔, 포장, 뭐 인스턴트, 외식 이런 것들이고 육류랑 유제품에서 26% 정도가 BPA에서 오지 않았나. 이게 합쳐지면 이제 총 82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겠고 그 외에 82%로 설명이 안 되는 BPA도 물론 몸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공기나 먼지로도 사실 오는 것이고 채식에도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영수증을 만져서도 생길 수가 있고 CD나 뭐 여러 가지 감염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량화를 해보면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죠. 여기 채널 A에 들어가 보시면 이 엄마 아이 중재 연구 내용을 약간 기획 뉴스 같은 걸로 다뤄서 TV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에요. 마지막에는 저도 등장하고 근데 좀 사실 뭐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 보고 뭐 그냥 재미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해봤던 게 이제 파라벤이나 벤조페논 같은 것이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말을 껴서 하기는 했는데 안 그런 학교도 있긴 했어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세정제는 써도 괜찮다. 이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최대한 48시간 동안 기초부터 모든 화장품 사용을 중지하고 뭐 화장품 샵 같은 데 가는 것도 안 된다.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학교 다닐 때 소변을 받아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천이 끝나고 48시간 후에 이 실천 48시간 한 후에 소변을 또 받아서 이 파라벤이나 벤조페논류 측정을 해봤어요. 얼마나 줄어들었나 봤더니 전체적으로 84명 중에 한 40 몇 명 정도가 유의한 감소를 보였어요. 증가하거나 변화가 별로 없는 친구들도 많았죠. 이거는 아마 그 파라벤이 사실 그 먹는 걸로도 많이 들어오고 약을 쓴다거나 뭐 패치 같은 걸 붙이는 걸로도 들어오고 아니면 이제 세정제를 저희가 쓰게 했기 때문에 샴푸나 뭐 클렌징 폼 이런 데서도 들어오는 거여서 거기서 왔겠거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회피를 잘 해서 잘 줄어든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파라벤이 30% 정도 감소했어요. 보니까 이 에틸파라벤이라는 것의 감소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평소에 이제 사용하는 화장품에 에틸파라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벤조페논류는 이제 선크림에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합쳐봤더니 감소한 학생들에게서 계산을 해보니까 81%나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벤조페논은 파라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식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공기로 노출되는 것도 좀 적기 때문에 화장품 그 중재를 통해서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소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 벤조페논이 왜 세정제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그 바디워시만 하더라도 약간 이유 없이 벤조페논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왔겠구나라고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에서 파라벤이 많이 와서 화장품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아서 그 다음 스터디로 이제 첫
6날부터 7일차까지는 화장품이랑 세정제 전부 파라벤이 든 건 못 쓰게 하고 저희가 제공한 무파라벤 제품만 쓰게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음식도 파라벤이 들어가지 않은 게 확인된 그런 소스만 가지고 저희가 요리를 해서 이틀간 제공을 하고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은 파라벤이 들어간 소스가 있어요. 이게 허용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소스를 사용해서 똑같이 요리한 걸 또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층화를 해보면 이게 평소 노출이면 이때 소변이랑 이때 소변을 비교하면 화장품 중재를 통해서 줄어든 양을 정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변이랑 이때 소변을 비교해보면 음식을 통한 그 중재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이나 제품 같은 데 파라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중재 실천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 역시 예상했던 대로 메틸파라벤은 평소보다 화장품을 못 쓰게 했을 때, 세정제 못 쓰게 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식 조정을 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에틸파라벤은 평소에 비해서 화장품을 못 쓰게 하면 좀 줄어들었지만 식품을 무파라벤 식품을 먹게 했더니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메틸파라벤은 음식에는 별로 없고 화장품이나 개인 세정제에 평소에 많았다는 것이고 에틸파라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개인 세정제에도 있긴 하지만 식품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었다는 뜻이죠. 메틸파라벤도 같이 식품에 허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식품에는 에틸파라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독성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틸파라벤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런 그 소스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정보를 주면 이제 파라벤이 추후에 건강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통제를 해야 되겠다. 통제를 하면 대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에틸파라벤을 조정하려면 소스류를 관리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메틸파라벤을 관리하려면 화장품, 개인 세정제 같은 데서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 제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중재 연구 결과를 좀 더 확장을 하자면 사실 뭐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건 저희가 알지만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은 노출원에서 전반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규제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함량 규제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 예외가 되는 제품은 항상 규정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용품 별도 규제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어린이용품만 쓰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 바이오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수준으로 프탈레이트도 검출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아직 이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BPA 프리라고 하는데 독성이 비슷한 비스페놀 S로 다 대체가 됐기 때문에 대체 물질이 모두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리고 있고 비슷한 사례로 네, 프라이팬을 사보신 분들이 여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사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P4A 프리, 뭐 P4S 프리라고 적힌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더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면 P4A랑 P4S가 불소가 있는 탄소가 8개인 물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불소 수지라고 적혀 있어요. 성분에. P4A랑 S는 아니지만 불소가 들어가면서 탄소가 뭐 10개, 12개인 걸 쓰기도 하고 탄소가 뭐 6개인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과부라 화합물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건강 영향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물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카스 넘버나 이런 게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대체 물질로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불검출됐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광고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물질로 대체된 것을 아니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물티슈 같은 것도 파라벤 같은 게 막 문제가 되니까 뭐도 없고 13모 물티슈 이런 게 막 나와요. 어린이들 물티슈를 사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막상 보면 뭐가 없다고 해서 보니까 없는 게 13개 써져 있어요. 알코올도 없고 뭐도 없대요. 그런데 파라벤은 들어있어요.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에 뭔가가 없다라고 해서 안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게 들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개념은 가기 힘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제가 가고 있는 방식은 어떤 물질이 문제가 되면 이걸 못 쓰게 하거나 함량을 규제하는 식의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결국 규제된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BPS 문제 같은 것도 생긴 거고 해서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의 경우에는 뭐 가소제 용도로 쓸 수 있는 프탈레이트를 지정을 해놓는다거나 뭐 코팅제로 쓸 수 있는 비스페놀의 종류를 안전한 것만 지정을 해놓는다거나 이런 방식을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알려진 독성 정보 하에서 좀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전체적인 그 소비자들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데빌 위 노라는 게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큐멘터리이고요.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것이어서 이것도 좀 교양 아니면 상식 차원에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해성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모니터링을 가지고 노출원을 어떻게 찾고 상대 기여도도 어떻게 중재 연구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좀 더 넓게 보면 노출원 관리 그리고 위해성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생태 위해성 평가 할 거예요. 생태 위해성 평가까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네, 이번 13강도 듣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